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산업계뿐만 아니고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ILO 핵심 협약 3가지를 정부가 서둘러서 국회에 충분한 그런 입법 활동을 거치지 않고 비준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이분들에게 노조만 국민이고 또 경영자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지, 또 지지층만 국민이고 침묵하는 다수는 국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영계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정말 아예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낼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걱정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생활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죠. 그러나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 효과뿐만 아니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그 정책이나 제도가 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신은 저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것이고, 내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전투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정책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고 메가톤급 충격을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냥 자영업자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산업 현장을 격한 투쟁의 장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한국의 산업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조건이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했는가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국민 경제나 산업 일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특성, 그리고 그것이 이유, 그것에 담긴 그 의미,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또 다른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될 때는 그냥 학자들의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썼을 때 1차 효과는 뭐가 발생하고 2차 효과는 뭐가 발생하고 3차 효과는 뭐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고, 또 그 보완 조치가 작동이 안 되면 다음 보완 조치가 뭐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모를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가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 부작용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 분배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면 부작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식자들이 생각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꼭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책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야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본래 고집이 센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특성이니까 아마도 이번에 집권하신 586 세대들은 학생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하면 지적 교만, 지적 오만에 대단히 익숙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우리는 너희들, 업자들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적 우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떠드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업자의 이익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다.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업자들의 아우성은 이게 그냥 엄살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 세상 만사에 가장 많은 실수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노동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경영하는 사람들만큼 애로점을 많이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야기야. 근로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봉급만 받고 자신이 맡은 바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면 납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품질을 맞춰야 되고 경영자의 시각이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지식을 잘 듣고 주목하고 경청해야 그래야 올바른 해법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론이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역대 많은 종류의 정부들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히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현실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실시하지 않아야 할 정책들도 그냥 마구 밀어붙이는 거죠. 왜 그러냐? 현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눈을 감냐? 현실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박약한 그런 그룹입니다. 대신에 이상주의나 낭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따라서 항상 현실보다는 이상이 앞서는 겁니다. 탈원전 같은 게 아주 전형적인 종류의 그런 정책들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그냥 산업 자체를 그냥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대한민국 정부인지 우리 편인지가 가려지지 않는 거죠. 아니면 중국 편인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멀쩡한 산업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왜? 이상이 현실보다 그 이상도 올바른 이상은 아니죠.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황당한지를 검시할 수 있는 거죠. 고등 수학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양식이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조금만 뭐죠. 상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면은 낭패를 당하죠. 개인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 삶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허황된 꿈을 향해서 가족들을 고생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 좋다 이야기야. 꿈은 항상 어디에 바탕을 두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정책을 매표 활동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는다. 아주 제가 볼 땐 중요한 상황이라 봅니다. 어떤 정책을 유권자의 표를 사거나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결집이나 환심이나 지지층의 최대 현안 과제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정책이란 것은 마땅히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정책이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정책이란 것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책이 본래 수행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특정 정책이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특정 정책이 특정 그룹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정책이 유권자의 표를 사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지지층이거나 지지층이 될 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매표 활동이었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적들이 아주 부작용의 지적들이 많을 때도 집권층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소득이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표를 줄 테니까. 소득이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줄 아시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세계의 비준 강행은 노동조합과 전교조라는 지지층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좌파의 전형적인 특징은 제가 썼던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책을 보면은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모든 것은 목표는 모든 수단과 도구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겁니다. 정책이 올바라야 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그냥 도움이 되면 모든 도구는 다 수단이나 도구나 정책이는 다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는 하위 목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철학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결국은 철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도에서 나오죠. 신념에서 뭐가 나오죠? 정책이 나옵니다. 신념에서 뭐가 나오죠? 제도가 나오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오구나. 다섯 번째는 오도된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계획의 열정이 현실에 대한 눈을 가린다. 현실의 눈을 가리는 거죠. 이념이다, 이데올로기나 개혁해야겠다, 혁파해야겠다, 청산해야겠다. 그것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집권층의 핵심 세력은 첫 번째,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적폐와 불의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일과 독재 세력과 그 후예들의 지배한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당을 보고 공격한 게 독재자의 후예지 않습니까? 슈퍼 울트라 독재자는 김정은이죠.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한테 네가 슈퍼 울트라 독재다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야당 대표한테 그렇게 그냥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네가 독재자의 후예다. 너희들은 독재자의 잔당이다. 그런 이야기 서슴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적폐와 불의의 세상이었고 친일과 독재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배했다. 그리고 반칙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악이다. 딱 그 다음에 반전하죠. 네 번째, 촛불로 집권한 우리들은 주류 세력을 바꾸고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을 응징하고 선한 세력이 주류 세력을 뒤엎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오로지 선과 악의 대결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책도 이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부서지든 망가지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 뭐가 되죠? 중간에 타협은 없다 이야기죠. 협상은 없다 이야기죠. 정책이 이상과 오도된 계획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면은 현실의 아우성이라는 것은 다 모두 소음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적폐들의 아우성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돈벌이에 골몰한 자들의 아우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 양당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갈등, 이 투쟁 과정에서 이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선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후비준을
그냥 선비준 후입법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왜 그렇게 하는데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아마 청와대 지시가 같겠죠. 뭐.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밀어붙이자. 예. 나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나라 생각을. 예. 오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도 떠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일도 떠날 수 있는 거죠. 50 이후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죠.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꼼수 뿌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나라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야. 우리 생각만 말고, 지지층 생각만 말고, 자식 세대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냐. 야. 잠시 빌렸다가 떠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망치는 정책을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겠냐. 야.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